자,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옆 동네 안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이필구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그 한 가지를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계시고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님들로 제가 알고 있어서요. 관련해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작업들이 지금 있는데요. 변화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해보고 시작할게요. 어떤 걸 하실 거냐면 아주 간단한 거 해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각자가 좋아하시는 숫자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예, 1부터 10까지 내가 좋아하는 숫자 한 가지 떠올리시면 돼요. 떠올리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제가 그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숫자를 큰 소리로 외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쉽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사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네, 좋습니다. 예, 7 막 이렇게 9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요. 짧고 굵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진짜 소리를 질러 주셔야 됩니다. 자기 숫자를. 예, 이게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용히 계시지 말고 자기 숫자를 전부가 각자가 시민으로서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숫자를 질러주시는 것을 목표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를 해볼게요. 10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번의 기회 동안에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하실 일은 두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원칙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지금 숫자 지르시는 소리 있죠? 이거 크게 질러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크게 들리는지를 한번 조금 쫑깃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10번 동안에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예,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뒤에까지는 안 보여서. 자, 10번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예,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5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자, 3번 남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긴 했어요. 혹시 나는 숫자를 바꿨다 계세요? 숫자를 바꿨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뭐 안 시켜요? 뭐 안 시키니까 나는 숫자를 바꿨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숫자를 안 바꿨다. 네, 네, 대부분의 주민자치 우리 위원님들께서 숫자를 안 바꾸셨는데요. 혹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위원님 안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네. 아, 그 숫자를 계속해서 나는 외쳤다. 자,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한 1970년대쯤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공간은 새마을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이런 똑같은 활동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번의 기회 동안에 숫자가 모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다양한 숫자가 나올 확률이 높으실까요? 아,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모아지신. 왜 그렇죠? 예, 이게 뭐 네, 시대가 좀 경직되어 있고 누군가가 뭔가 하자고 했을 때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보다 아마 비슷한 연배도 있긴 하시지만 대부분 저보다 연배들이 높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대 막 지나고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이 있냐면 토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인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느 날인가 아무튼 아침에 부모님이 깨우세요. 새벽에. 야, 일어나. 그리고 일어나는 순간에 빗자루를 하나 주어집니다. 그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막 잠이 와 죽겠는데 앞마당을 막 이렇게 저희 집 앞마당이 아니라 골목이었죠. 골목을 막 쓰는데 저만 쓰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골목을 쓸었어요. 그런 기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지금도 생생한 기억인데 막 사이렌이 4시인가요? 5시인가? 막 웽 하고 울리면 전체가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국회에 대한 경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방향을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략 한 40년 정도 전 일 정도일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40년 전에 없으신 분 계실까요? 몇몇 분들 빼고는 아마도 아마도 40년 전에 다 생존해 계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쯤 지난 다음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패턴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계신 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위원회는 대개 경우는 국비를 받던 시비를 받던 어느 비용을 받든지 간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 진행되는 방향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내용을 가지면서 살 거냐,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나아가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모두의 고민이긴 한데요. 이 고민이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했다면 지금은 지역에 계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일상도 바쁜데 우리가 왜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아마 이제 정책의 변화의 흐름들은 여러 곳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따가 짧게 설명드리는데요.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님들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이겁니다. 40년 전의 기업과 40년 전의 사회 구조 안에서 살고 있었던 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대쯤 되는 친구들이나 10대쯤 되는 친구들에게 야, 너 사이렌 울리면 5시쯤 되면 딱 자리에 서야 된다. 그리고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해야 돼. 그리고 너 있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빗자루 들고 나와서 동네 좀 쓸고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뭐 가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어른이 이제 말씀하시면 듣기는 하겠지만 속으로는 되게 아니 무슨 저런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 하실 겁니다. 어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결정을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쓸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자원해가지고 나와서 동네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한번 청소해보자. 굉장히 좋은 뜻이죠. 얼마나 갔을까요? 이 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세운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 계획을 굉장히 주장하셨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계세요. 연배가 이제 70대 되시는. 물론 옛날 기억으로, 그리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그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죠.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예, 시에서 용역을 주던 아무튼 직접 고용을 하든지 간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 돈은 누구 돈인가요? 예, 세금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국가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돈이 없었을 때 그 당시에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대개 경우는 국가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야 돼라고 하면 나머지는 자기 돈도 내고 열심히 투자도 해서 몸도 봉사해서 그렇게 참여해야 돼라고 하는 게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세금이 내고 국가가 또 부유해지고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체든 다른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시민들은 조금씩 직접 했던 행동과 내용들을 조금씩 뒷걸음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족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기 일에만 열심히 종사하는 것만 해도 시민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인지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했을 때 한 30, 40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보니까
그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시민이 뒷전에 나서게 되면 그리고 자기 생업에만 몰두한 상태에서 자기 일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계속 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무원 숫자를 계속해서 맞게끔 늘리는 숫자만 가능한 거죠.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환의 지점에 변화의 지점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좀 들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기반 사회라고 하고요. 서울시가 마을 정책과 관련해서 작년에 그 마을 공동체 정책 2기를 발표했어요. 그 2기를 발표했는데 2기의 핵심 키워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지속 가능성, 분권 협치, 그리고 좀 재미난 말이 있어요. 주민자치하고 사회적 우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회적 우정, 좀 이상하잖아요. 우정이라고 하면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사회적 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우정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내용으로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처럼 각자 열심히 사는 사회 체계, 이게 IMF 이후에 97년 IMF 이후에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내에 가속화된 체계죠. 그래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 자유롭게 쓰이는 거죠. 각자 먹고 사는데 각자 열심히 해야 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결된 사회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은 자기 각각의 문제만 다 치부될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우정이라고 하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제1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것을 누가 할 거야 그러면 사회적 우정을 형성하고 만드는 사회를 누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는 주체가 주민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가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이 협업한다라고 하는 게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들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커뮤니티 기반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지향하는 사회가 저희가 조금 더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무엇냐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이야기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옛날 시골 마을 생각하세요. 시골 마을 향약이나 두레 같은 것들을 했던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계모임 같은 거 생각하십니다.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동체 생각하세요. 이 공동체의 공자가 갖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공공재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사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공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지금 주민자치가 되게 중요하게 계속해서 부각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공공의 문제를 누가 사회적으로 쌓아갈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전국을 놓고 봤을 때 제1의 가능성이 있고 제1의 가능성을 만들어 가실 분들이 주민자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책의 방향도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커뮤니티 기반 사회를 구축하고 만들어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민자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고요. 결국 주민자치나 마을계획, 마을재생,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이 영역들을 이해하시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강의나 교육을 하러 다니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사례를 막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 사례들, 좋은 사례들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라는 말씀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사업은 한국 사회에서 복제가 잘 안 됩니다.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름도 비슷하게 쓰고 활동 내용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요. 실제로 복제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전에 성미산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서울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리고 성미산 마을 만들기가 지금 서울의 마을 공동체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런데 성미산 마을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활동가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성미산 마을에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1박 2일 동안. 성미산 마을에 뭐가 있더라 이런 것들 막 배우고 야 우리도 가서 저런 거 만들어보면 참 좋겠다 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활동가가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저는 우리 동네 돌아가면은 이거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성미산이 없어요. 예. 성미산만 좀 있으면 성미산 같이 이렇게 주민들끼리 힘을 모아서 만들 텐데 우리 동네는 성미산이 없어요. 라는 말을 썼어요. 성미산 마을 만들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조금 더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공동육아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유치원 안 보내고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선생해서 전세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돌봄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 몇 개의 모임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주로 성미산,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거기는 성미 언덕도 아니고 그냥 나무들이 좀 있는. 근데 서울이 워낙 녹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땅을 밟으면서 나무를 느끼면서 뭔가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냥 유일한 공간입니다. 거기가. 나머지는 다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나 아이들 입장에서나 이 성미산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시가 그 당시에 성미산에다가 나무를 좀 없애고 시설물 하나를 좀 앉히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미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지고 그분들이 야 우리 아이 그래도 흙이라도 좀 밟고 나무랑도 좀 친하게 있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그나마도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한 2, 3년 정도를 사실은 싸웠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에 있는 성미산 마을 만들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제가 이제 말을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막 설명을 했는데 한 친구가 딱 일어나서 우리 동네에는 성미산이 없어요. 성미산만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지킬 게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모여서 할 텐데 이 말 속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마을 공동체 활동, 사회적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복제가 가능합니까? 예.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세 사람이냐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예산이 투여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은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됩니다. 농촌 마을만 만들기 같은 경우에 70가구도 안 사는 마을, 예를 들어서 70가구도 안 사는 그런 작은 마을 같은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쏟아졌냐면요. 한 10년 전 자료입니다. 10년 전 자료에 하나의 마을에 얼마가 쏟아졌을까를 봤더니 700억이 들어갔어요. 거기 가보면 뭐 펜션같이 지어놓고요. 그리고 한쪽에 가보면 뭐 마을 공작소처럼 막 그 으리으리하게 농촌 마을에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냐면 도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가면은 고구마 캐기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농촌 체험 활동 하잖아요. 근데 워낙 돈이 많이 뿌려지고 전국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경기권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고구마가 무슨 뭐 여기저기 다 고구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가 예를 들자면 한 20대쯤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난장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하나는 야사가 있습니다. 고구마 캐기를 하고 돌아가요. 그럼 고구마를 다시 심어요. 고구마를 어디서 심나요? 사다가 심어요. 네. 그 유치원생들 오면은 야 캐가지고 야 하나 해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하는 패턴과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왓에 집중하게 되면요. 할 거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많고 전국의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왓에만 집중하게 되면 복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됐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만한 이유와 그만한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뭐 추진되니까 야 우리가 저기에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이런 거 해보면 야 우리 동이 굉장히 좋겠네 라고 추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축적하려고 하거나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없으면 이거는 예산 끊기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동안 예산 끊기면 말짱 도루묵 사업을 전국이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뭐 없는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호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갑자기 뭐가 나왔네요. 예.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실제로 이 변화와 관련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상하시고 생각하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방향과 목적을 사실은 고민점을 좀 하시면서 가면 이제 요게 그 다음 번으로 갑니다. 방법과 목표가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더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속도와 역할입니다. 행정의 속도가 있어요. 주민들의 속도가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속도가 있고 일반 주민들의 속도가 있습니다. 이 속도가 각각이 달라요. 각각이 다르게 되면 사실 어느 쪽의 속도를 맞춰서 가져가야 할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도의 문제와 역할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이 방향과 방법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속도와 역할을 같이 좀 분석하시고 토론하시고 논의하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키워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요. 제 기억으로 2002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90년도 중반 정도에 시작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시연대나 YMCA 같은 단체들이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요. 시간이 쭉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여러 군데서 확장되면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끼리 한번 모여봤어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업을 뭐라고 표현할 거야?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리한 게 4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핵심도 이 4가지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리했던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을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많이 거주하실 텐데요.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문제를 행정적으로 풀어내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감사도 있으시죠. 물론 다 주민들이 하고 관리사무소는 채용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시면 뭐냐면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작은 공화국 같은 겁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 관리비 내고 그 관리비 안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나 내용들을 아파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마을 만들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상상이 있었냐면요. 동공화국, 마을 공화국 같은 상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국가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점점 지방정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점점 동으로 내려갈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동으로 어떻게 내려가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동의 기능과 권한, 역할을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 강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어떤 권한이죠? 간단합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고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이라고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명예직 권한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낸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5년에서 빠르면 뭐 5년, 느리면 한 10년 정도 안에는 동공화국 같은 이야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거다. 그래서 마을 자체가 사실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전히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려요.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가 뭘까요를 가만히 여쭤보면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보편적으로 쓰세요. 보편적으로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남지 않는 사업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최소한 사람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간에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풀어내고 그래서 이해관계도 맞아지고
이럴 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누군가 한 명이 독주해가지고 나머지는 나 몰라 하고 나중에 결과치는 같이 덤탱이 써야 되니까 결과치는 또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서로 또 싸우게 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서 농촌 마을 만들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요. 많이 돈이 들어간 마을일수록 마을 공동체가 다 깨져갑니다. 돈 때문에 싸워요. 건물 하나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건물 펜션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그걸 누가 운영할 거냐를 가지고 또 싸워요. 건물 짓는 과정에서 싸우죠. 건물 지어놓고 운영 과정에서 싸우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사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언제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언제나 핵심은 사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포도피플의 개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주민자치를 왜 이야기하냐면요. 포도피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오브 더 피플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사실은 예를 들자면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학습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은 조금 잘못 오해하시면은 책 놓고 막 토론하는 거 학습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뭐 그것도 필요하면 하시면 되는데 학습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활동 그 자체가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 학습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그냥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 단계부터 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학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 논의하고 이 사업의 의미가 뭐고 이 사업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쭉 토론하고 정리하면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습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벌어지니까 다시 학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과 습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학을 하고 습을 하고 습하고 또 학을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 관계를 맞아가야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쌓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마을 만들기를 정리했는데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요 제일 밑에 있는 단어를 다시 하나 끼워 넣습니다. 결국은 관계가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둘이 뭉실하게 서로 간에 뭐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 관계가 더 좋은 거니까 갈등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묻어놓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사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인 관계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강의나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안산에도 25개 동이 있는데요. 안산에 25개 동이고 시흥은 18개 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1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도 진행하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예, 정기적인 회의도 진행하시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학급회의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도 보면. 학급회의 아주 간단해요. 제가 5학년 때 학급회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장이었기 때문에 학급회의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 한 달에 한 번 딱 나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5학년 2반 학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땅땅땅 3번 치죠. 자 오늘 안건토에 있는 청소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청소부장 일어나가지고 이번 달 청소는 1분단은 어디를 하고요. 2분단은 어디를 하고요. 3분단은 어디 하고요. 이걸 막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청소부장님 말씀 들으셨죠?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땅땅땅. 자 제2호 안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호 안건 이야기하죠. 안건 토론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의장이 주재해서 진행하죠.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곳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비용을 들여서 늘상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예, 국회가 똑같이 하고 있죠. 예. 근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저도 회의나 내용들을 가서 뵈면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때 회의를 하는 걸 보면 대개 경우는 위원장님이 이제 주재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회의 자료를 누가 만들나요? 예? 사무장님들이 만들어 주세요. 예. 아무튼 동에 있는 행정 공무원분들이 회의 자료 준비하시죠. 예. 근데 대개 회의 자료를 가만히 보면
회의 시나리오까지 다 있어요. 혹시 다 있습니까, 시흥도? 아, 시흥은 없으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예, 회의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그랬습니다. 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걸 회의 시나리오를 쭉쭉 보면서 그랬습니다. 다까지를 다 읽으세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가 관건입니다의 핵심은 저는 사회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요.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다 정해준 것을 읽는 게 사회적 관계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고 내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의할 때 사회적 관계망은 만들어집니다. 아까 숫자 세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기 소리를 내게 해야 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든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자기 소리가 없는 사업은 특정한 위원장이 하시던 특정한 누군가가 주도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은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사업이 돼요. 공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업화됩니다.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하십니다. 라고 박수 쳐드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가 점점 더 중요한 방식으로 정책의 방향과 지역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지금 핵심은 이 사회적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예, 설명이 너무 길어서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과 사회적 경제 시즌 3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을 만들기 운동은 한국에서 출발한 지가 지금 한 25년쯤 됐습니다. 이것을 정부 단위가 받아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 단체들이나 뭐 여러 활동가들이 했던 방식이 아니고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안착돼서 진행된 지는 대략 한 15년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중간 지원 조직 체계, 여러분 혹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시흥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죠. 예. 뭐 자원봉사 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센터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려고 하는 이 사업을 지원하고 돕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돕는 기관들이 보통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한 지가 벌써 한 7, 8년, 5, 6년 이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을과 사회적 경제 시즌 3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특정한 사람들이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점처럼 시작됐던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선처럼 야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사회적 경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쌓여지고요. 이게 쌓여졌을 때 정책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처럼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의 사회가 핵심적인 건 뭐냐면 점과 선과 면이라고 하는 게 다 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점과 선과 면이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약간 입체적 사고를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칸막이를 넘어서는 걸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행정의 역할은 지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제도라고 하는 틀과 내용을 예를 들어서 국회를 통해서 만들던 지방의회를 통해서 만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의견과 내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틀을 지키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 사회 틀을 유지하는 게 행정의 역할입니다. 근데 주민자치나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역할은 어떤 걸까요? 주민자치나 시민들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고정화되어 있는 행정의 틀을 넘어서려고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가 보면요. 마을 안에 복지 따로, 의료 따로, 교육 따로 다 따로따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가정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게 다 융합되어 있잖아요. 예. 의료 서비스도 내가 받아야 되고 교육도 참여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각자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요 입체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칸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려고 할까? 예를 들어서 부서만 달라도 서로 몰라요. 내용 자체를. 그 융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정책적 방향의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요. 이 기본적 토대가 되고 이 토대를 이루는 것을 보통 주민자치가 촉진시키는 역할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어떤 게 얹혀지냐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얹혀져요.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같은 명칭의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하는 패턴들을 이 위에 얹히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얹히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도시재생입니다. 도시재생은 예전엔 뉴타운이라 그래서 한 방에 낡은 데들을 싹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큰 건물들, 아파트 단지들, 큰 건물들 지어서 쭉 개발 방식이죠. 이게 이제 뉴타운식 개발 방식을 오세훈 시장 때 썼지 않겠습니까?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방식을 썼죠. 근데 뉴타운식의 개발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삐까뻔쩍해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돈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 장점은 또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수십 년간 뉴타운식 방식으로 개발 과정을 지켜봤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거기에 기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70, 80%가 다 떠나더라. 개발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못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든 누가 들어가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있던 기존에 있었던 체계나 내용, 이게 마을이라고 하는 체계나 내용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 개발과 관련해서 누가 이득을 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집을 가지신 시민들은 나름의 이득을 재산에 대한 이득을 보긴 하지만 개발사만 이득을 보더라. 이런 정리가 되다 보니까 뉴타운식 개발도 어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긴 한데 이거 자체가 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필요하긴 한데 가급적이면 재생의 방식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싹 쓸어버리고 재생이라는 용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개발이라는 용어 안에는 싹 쓸어버리고 여기다가 불도저로 다 밀고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들어있다면 재생이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 조정하면서 채워나간다.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노인과 관련해서 뭔가 쉼터가 필요하면 그런 걸 만들고 청소년을 위한 자치 공간이 필요하면 자치 공간도 만들고 또 예를 들어 주거가 너무 낡았으면 공동으로 예를 들자면 국비를 좀 지원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생활 환경도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을 도시재생 과정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것을 어디다가 얹힐까요? 어디다가 얹히냐면 주민 자체에다 얹혀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 기반 체계에다가 아까 말씀했던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의 틀을 얹혀놓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돈들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발표한 게 뉴딜이죠.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연간 10조씩 자기 임기 동안에 50조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펑펑 쓰고 있습니다. 예. 안산만 해도 한 3, 400억 정도 월피동이라고 하는 동이 있는데요. 들어와요. 시흥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열심히 지금 공무원분들이 도시재생센터에서 머리 싸매고 아마 연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주민자치라고 하는 체계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과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했던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게. 근데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민들이 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게 지금 현재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연결된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효율성이나 경쟁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사회 중심의 구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세기하고 21세기 때 여러 사회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세기에서 21세기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밀레니엄이라고 해서 막 한참 막 그 당시에 막 방방방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더 나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고 막 다들 예측을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문명이 발달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과학 기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다. 지금 막 4차 혁명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체계들이 점점 확산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독재 국가들도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유엔에서 생각한 두 가지는 지금도 숙제입니다. 빈곤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20세기에서 21세기가 넘어가면서 인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도가 지나서 2010년쯤 지난 다음에 10년쯤 지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빈곤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10억, 두 자리 숫자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이게 확장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좀 다른 게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우리는 장밋빛을 꿈꾸면서 지속 가능하게 우리 세계가 나아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다른 상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고민 들었던 부분들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헬조선 문제가 약간씩 없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가 한 60대나 70대쯤 되시면 저는 오히려 옛날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 7, 80대 되면 죽을 걸 알잖아요. 대개의 경우는. 돌아가실 걸 아니까 60대 때 은퇴하시고 그동안 또 열심히 축적하셔서 살아오신 분들은 60대 은퇴하시면 자기가 이제 노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즐기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보편적인 사고였었는데요. 지금은 60대에 은퇴하셔도 돈을 잘 못 쓰세요. 진짜 돈 있는 분들 빼고는 못 써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방송에서 막 100세라고 하죠. 2030년 기준으로 하면은 뭐 120세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 뭐 내가 지금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앞으로 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있는 돈 이거 얼마나 해야 될까? 했을 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에요. 사람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어느쯤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할 때 사실은 불확실성이 없어져요. 좀 불안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뭐 예측이 불가능하면 계속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불안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출구를 뭘로 잡아야 되냐 이게 지금 다 같은 고민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를 드려볼게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세요? 너무나 쉬운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합니다. 왜 경주를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경주를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네. 이건 모르면 간첩이죠. 거북이가 결국은 경주에서 이겼죠. 근데 예를 들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화책에 보면. 잠을 자고 그리고 잠을 잔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거만한 거죠. 야, 내가 잠을 자도 쟤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토끼가 잠을 자고 있어요. 거북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토끼예요. 제가 거북이고. 이렇게 지나가요. 제가 봤을까요? 봤겠죠. 예, 그 길에서 잤으니까. 거북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예, 아싸! 이런 게 있었겠죠. 아, 기회를 잡았어. 예. 이게 뭐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교훈은 뭐냐면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저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북이처럼 자기 인생 낭비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약간 비틀어서 생각해 보면 거북이는 토끼를 보면서 아싸 내가 이길 수 있겠어 계속 자라 말씀대로 이런 마음이 아마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서 거북이가 결국은 이겼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진짜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토끼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네? 예, 두 개가 다 맞아떨어진 거죠. 거북이가 열심히 한 것도 있고 토끼가 실수한 것도 있는데 진짜 본질은 뭘까요? 토끼가 실수를 안 했다면 거북이는 이길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불가능하죠. 예.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 이기는 사회 구조로 우리 사회가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열심히 해도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지 이기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쟁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을 하는 건 좋죠. 경쟁을 통해서 서로 상승되고 발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쟁이라고 하는 요소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계 아래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의 이면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호의적 경쟁, 서로 간에 예를 들어서 신뢰적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제가 실수해야지 내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쟁을 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호의적 경제망을 다시 구축하고 만들어내는 게 현재 사회구조가 가져가야 될 되게 중요한 이유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갈등은 외국의 갈등하고는 좀 달라요. 그 진행된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외국의 갈등은 어떤 사안과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자면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게 대개의 경우 그렇게 진행이 돼요. 미국에서 건너온 타운홀 미팅, 원탁회의, 지금처럼 원탁회의 같은 이런 패턴의 방법들이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합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입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을 해서 그 문제가 더 많은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하는 게 이제 방향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토론의 패턴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묘하게도 가치를 가지고 토론하는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토론하다가 조금 이해가 맞지 않거나 가치가 안 맞으면 토론이 멈춰버립니다. 쟤는 저래. 이거 규정이 돼요. 엄청나게 큰 사회적 비용을 사실은 갈등의 요소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경쟁을 통해서 상대방과 호의적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실수를 해야 되는 경쟁의 관계죠. 결국은 제가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토끼는 누구랑 경쟁해야 되죠? 정상적인 경쟁은? 네, 토끼 같은 애들이랑 해야죠. 잘 뛰는 애들. 노루랑 하던 뭐 사슴이랑 하던 잘 뛰는 애들이랑 해야 되고 거북이는 누구랑 해야 되죠? 네? 지렁이. 아무튼 거북이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들이랑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하면 출발 선상이 좀 달라야 되겠네. 토끼는 빨리 뛰니까 체력도 좋고 달리기를 진짜 잘하니까 여기서 출발하고 거북이는 한 중간 지나서 여기쯤 출발하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니?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대개 경우는 그게 만약 경주를 한다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역으로 자기 문제를 딱 비틀어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경희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정도면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입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는 애들이에요. 근데 너희 같은 조건이 있고 거북이 같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거북이 같은 조건은 여기쯤 출발한다고 하면 너희가 인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순간 정막이 흐릅니다. 예, 자기 문제화되면 정막이 흘러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교수님이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공부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마을 공동체 영역에 다양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공입니다. 공공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공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공공의 체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의료체계나 보건의료체계 같은 경우만 봐도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의료보험 같은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되게 싼 가격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병원을 놓고 보면 병원을 공공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병원을 놓고 봤을 때 병원이 공공재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적 시장에서 운영이 돼요.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들이 막 있으니까 공공으로 해서 우리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 것 같죠. 학원은 누가 하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학원들은 누가 운영하나요? 사적 시장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사적 시장이 갖고 있는 비율의 퍼센테이지가 최소한 7, 80% 이상을 우리 한국 사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문제 하나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적 재산권의 침해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최근에 벌어진 유치원 같은 문제들이죠. 누가 누굴 욕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사적 시장에게 맡겨놓은 꼴이 됐습니다. 국가는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GNP나 GDP를 높이는 쪽에 방향 설정을 했다면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체계는 사적 시장들이 다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안에서 공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잘 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네 주민자치나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잘 된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평가는 이런 거예요. 한 10년쯤 전에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는 아파트 단지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 체육시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도 사실은 갖다 버리긴 했지만 런닝머신 막 바람 불어서 베란다에다 런닝머신 이렇게 하나 설치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옷걸이가 되죠. 옷걸이가 되는데 런닝머신 하나 딱 설치해 집에 다 웬만한 거 하다못해 이거 굴르는 거라도 다 하나씩은 들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키우시는 곳들은 어떨까요? 동화책 전집으로 사세요 거의. 책장에 그냥 가득가득 있습니다. 물론 애들이 그걸 보면서 자라나라라고 하는 부모의 선의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 사적 공간이죠. 각각의 사적 공간 안에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집안에다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다 응축한 꼴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나라를 그 당시에 15년, 20년 전에 가보니까 동네에 그런 게 곳곳에 다 있어요. 지금은 우리도 작은 도서관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생겼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사적으로 들여야 될 돈과 내용들을 공적인 방식으로 추진을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맹점은 또 어떤 게 있냐면 행정이 운영하다 보니까 6시 넘으면 문을 닫아버려요. 퇴근하고 돌아와서 뭐 좀 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져 있어요. 저기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행정을 위한 공간처럼 진행이 됩니다. 결국은 행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공공성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함께 나누고 쓰는 공간부터 시작해서요. 주민들이 함께 나눠서 무언가를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그건 누가 기획하죠? 그동안에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곳에 지원받아서 뭐 여기저기 해봤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기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내 아이들이 이 안에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안산에 그 사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동이 있는데요. 사동에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공간이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 명칭이 청소년 열정공간 99도시입니다.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부모들끼리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어요. 사동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끼리 야 우리가 계속 모여서 이런 것들 좀 더 논의하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집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집도 돌아다니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야 우리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카페, 동네 카페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숲이라고 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또 재미나게 놀았죠. 이 안에서. 그리고 뭐 이제 새로운 주민들도 오셔서 커피도 팔고 그 과정을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있었던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애들이 또 자연스럽게 부모 따라서 그 카페에서 라면도 먹고 뭣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어른들만 공간이 있어요? 우리도 공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이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드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은 너희가 쓰고 우리는 다른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목공도 하고 동네 부엌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을 따로 하나 만들게 하고 그 공간을 청소년들에게 내줬습니다. 청소년 열정 공간 99도시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꾸려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지? 라고 해서 진짜 붙들고 와가지고 다 공간 색칠도 다 해요. 자기들끼리.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선배 아이가 있고 후배 아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학교 끝나고 나면 뒹굴뒹굴 놀다가 이것 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원하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아래서 실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조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물론 추정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나름 얼마나 많은 재미나 내용들, 추억을 쌓아갈까. 예전에 우리 서울에 있었던 애들이 어딘가요? 속초인가요? 어디 가가지고 시험 끝나고 가서 한번 가스인가요? 가스로 몇몇이 죽기도 했었잖아요. 그 애들이 만약에 동네에서 그렇게 놀 수 있는 공간과 내용이 있다면 굳이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좀 고민들이 저는 있어요. 또 하나는 안산과 시흥이 좀 비슷하긴 한데 안산은 30년 된 도시입니다. 지금 한 33년 시승격된 지 33년 된 도시인데요. 이 33년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화 인류를 하시는 학자분이 안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더라고요. 안산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산은 떠돌이들의 도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제가 토론회 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울컥했어요. 화가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떠돌이라는 표현을 쓰지? 뭐 이 순간 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30년 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안산이라고 하는 시와 반월 지역에 배후공단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전국 팔도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시흥도 비슷하시죠.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안산은 자기 고향이라기보다는 제2의 고향입니다. 한 30년 사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이 제2의 고향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는 고향인 거예요. 애들한테는 고향이지 않겠습니까? 안산이. 근데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의 고향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느 순간에선가 이 끈이 있잖아요. 고향으로 향하는 끈이 있잖아요. 뭔가 나를 지탱해 주는 힘,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이들끼리 같이 뛰어놀았던 그리고 그 안에서의 뭔가 친밀했던 그런 끈, 그런 느낌, 그런 사고가 나를 계속 작동시키는데 최소한 제 아이들의 고향인 안산을 결과적으로는 어떤 도시로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산에 많이 계세요. 저는 시흥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봅니다. 어른들한테는 물론 고향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외집분들이 시흥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3터와 1터를 찾으셔서 하시는 거죠. 사시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의 고향인 도시,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뭔가에 향해 있는 거죠. 내가 살았던 곳에 대한 그런 지향점을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런 경쟁의 방식보다는 좀 다른 패턴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약간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회적 경제를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협동조합 만드는 거야?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진흥원에서 이런 거 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사회적 경제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다릅니다. 결이 좀 다르고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이런 계기들이 좀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를 움직이는 동력이죠. 그래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발전은 시켜는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회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노동시장의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빈곤의 문제나 사회적 배제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게 사회적으로 거론이 돼요. 양극화의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층들이 높아져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 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어떤 솔루션이 있느냐, 국가라고 하는 체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리고 어떻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담보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국가 체계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낸 판명입니다. 국가는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러면 시장은 해결할 수 있느냐? 시장은 생각해보니까 더 냉혹해요. 예. 시장은 한번 삐끗 내려 떨어지면 나락입니다, 거의. 그래서 결국은 국가 체계도 쉽지 않고 시장 경제 체계도 쉽지 않아서 결국 이런 체계를 기본으로는 두는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 세계적인 관심입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막 뻥뻥 기업들이 무너져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는 악화되고 이런 과정이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가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회들이었는데요. 거기를 가만히 보니까 요게 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국 사회 내에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안에 도입해서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것들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안에 되게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97년도에 IMF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실업극복을 위해서 사실 국가가 사회적 일자리 같은 사업으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것들을 사회적 일자리 같은 사업으로 그 당시에 월 7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의 맥락을 쭉 가져가면서 한편에서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사회적 기업 육성법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2012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주식회사나 법적인 방식을 예를 들어 제도권 안에 있는 기존의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좀 쓸 수 있는 방법과 툴이 제도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잘 가는 게 문제이긴 한데 현재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과 돈이 돌고 도는 구조, 이 구조를 사회적 경제에는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흥에 되게 유명한 화폐가 있죠. 예, 시루 잘 쓰세요? 예, 시 단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쓴 지역화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역화폐의 사례 중에 시흥의 시루는 나름 성공 사례에 해당합니다. 나름 그래도 잘 진행되는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결국은 지역화폐 개념이나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빨대 경제가 아니고 도는 경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형 마트를 뭐 왜곡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나 뭐 이런 데들이 있죠. 예, 이마트나 이런 데들이 있으면 그리고 대형 매장 가면 편리하시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만약에 물건을 사시고 카드를 긁으세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예. 아무튼 이마트 본사로 넘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빨대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돌고 도는 구조가 아니고 쪽 빨아먹는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은 지역사회 안에서 돈이 좀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돌고 돈도 좀 돌아보자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부산과 이탈리아에 있는 볼로냐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강한 국가, 강한 도시가 결국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 정리된 부분들입니다. 결국 볼로냐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 어린 시절부터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의 활동과 일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삶을 함께 엮어서 살아가는 체계, 각자 도생하거나 혼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 이런 체계를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완전 경쟁 시장 체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체계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적 비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체계를 조금씩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대면적 비시장 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얼굴이 보이는 관계의 시장 경제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CS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역사회가 지지하는 농촌, 농업을 지지하는 지역사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관계망을 맺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되는 건 중간에 유통망들이잖아요. 그래서 직거래 같은 방식으로 지금 많이 하시죠. 그런데 CSA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민들끼리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여기 동에 살고 있는 시민들끼리 또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농산물은 최대한 싼 가격으로 이쪽 협동조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현재 농업 분야, 뭐 일반 시장경제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현재는 한국이 지금 대면적 비시장경제 체계를 굉장히 한 15년, 20년 정도 동안에 쭉 끌어올려고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이거는 이제 거의 바닥입니다. 아직도 바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쪽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책적으로 도시재생사업 같은 걸 하면 선정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오해하시면 야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사회적 경제 뭐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럼 우리 그냥 뭐 뚝딱뚝딱 하나 만들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회적 경제를 도시재생에다 얹힌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모이셔가지고 공동체로 모이셔서 좋게 갈 수도 있지만 경제조직 체계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서로 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경제적인 조직 체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이게 지속 가능성이 기존의 그냥 일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사회적 경제 체계를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저는 완전 경쟁 시장 체계를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뭐 다시 예전 농업국가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인정하고 이 체계가 보다 더 건강하게 가게 하는 것은 국가가 또 기업이 함께 해야 될 몫이고요.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될 몫은 대면적 비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시장 체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낼까. 이게 이제 하나의 되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왜 주민자치가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뭐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설명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문제나 이슈들을 지금 현재 구조로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수 있는 길은 주민들이 뒷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행정체계가 일을 만약에 푼다고 한다면 풀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행정체계를 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기관 또 만들면 되고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 숫자 더 늘리면 되고요. 근데 그거 진짜 원하십니까?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시는 걸 원하세요? 아마 열에 9분 정도는 공무원 가족 제외하고 9분 정도는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같은 게 있으세요. 야, 그런 철밥것을 왜 늘려? 속칭 이런 표현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무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변화 속도가 과거보다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10년 전에 예측 가능한 것들이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예측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는 문제를 국가가 일일이 다 대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는 솔루션을 국가체계나 지방행정체계가 다 개발할 거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변화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최소한 시민 주도성이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시민사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를 시민사회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니 시민단체들 저 나쁜 놈들도 많은데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시민이 시민으로 인식되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원, 이게 또 공무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공무원분들이 시민을 어떻게 볼까요? 어떤 인식이 있으실까요? 모든 공무원은 아닙니다. 시민을 어떤 대상으로 볼까요? 대략 민원인으로 보시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행정체계 아래서 지난 이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잖아요. 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 논문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된 것 중에 하나가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낮은 자세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의 이해와 요구를 들어주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말 안에는 되게 예를 들어 좋은 어감과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것을 한꺼풀만 딱 벗겨서 생각해 보면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행정의 패턴 아래서 되게 명확한 거는 뭐냐면 서비스를 하는 대상과 서비스를 요청하는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업하고 일반 시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 물건을 만들죠. 시민들은 그냥 사는 것뿐이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생산과 소비가 일치되어 있었을 때는 농경사회 때 일치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근데 생산과 소비가 분리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비의 주체가 돼요.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건 요구를 하면 돼요. 야,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세요. 요구하면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들어줘야죠. 원래 기업과 시민체계가 예를 들자면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계에서 그렇게 됐다면 지금 행정체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군림하시지 않아요. 주민들 말씀 경청하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맹점은 그러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우리는 서비스를 열심히 해줘야 될 사람들이고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주민들을 고객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한편에선 틀린 이야기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시민은 민원인으로 남습니다. 그냥 민원만 이야기하면 되죠. 행정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민원인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애하고 어른 관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애한테 뭐 사달라고 하나요? 어른이 예를 들어서 그 본인들 아이들에게 야, 내 생일이니까 나 생일 선물 사줘 이렇게 떼쓰듯이 이야기합니까? 애들이 하죠. 애들이 어른들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시민은 사실은 다 성숙된 어른들이시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주체적이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여서 역동적으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힘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세요. 우리는 이야기하고 누구는 해주는 시대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행정의 혁신이 되게 중요하고요. 행정의 혁신은 뭐 숫자 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계량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혁신은 뭐냐면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보조의 역할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행정체계 아래서 주민들의 모임 체계가 있으면요. 행정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장소 세팅해 놓고요.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하시도록 하고 가시면 불 끄는 거. 나타나서 막 주저리 이야기하지 않는 것. 행정의 생각은 이거니까 이렇게 따라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주민들에게 맞춰놓는 것. 이게 행정이 사실은 하는 역할. 결국은 행정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역할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주민들이 이 역할을 사실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의식 있는 생각 있는 시민들, 어른들이 늘어가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동안에서 뭔가 해결 과정을 만들어가는 이 분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숫자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변화는 실제로 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기반 사회는 아직도 막연한 이야기고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언제 될까 싶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회 구성, 운영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을 자치나 협치나 분권이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익히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장을 기반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점점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제로 성장이라는 말까지도 있잖아요.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나눌 수 있지? 그때도 각자 도생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운영 방식의 전환점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래서 포드 피플의 시대에는 이제 아니다. 포올 피플 모두가 함께 하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하거나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의 형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나와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안 쓰셨어요. 지방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보통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러면 뉘앙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결국은 중앙정부가 헤드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 하는 역할을 하고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 정책에서 예를 들어 집행 권한 8대2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1년 만에 거의 7대3 정도로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권한을 6대4까지 넘긴다는 거예요.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8인데 이것을 임기 내에 6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방정부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4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놓고 보면 생각보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장이 예를 들어 시흥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의 캐파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예산 체계에서 그동안은 국가가 위임하는 사무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손대지도 못해요. 근데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 지자체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다 각양각색 특징이 있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서 복지든 의료든 뭐 여러 가지 교육이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국가가 내린 예산은 거기로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위임 사무와 관련해서 손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권한을 넓혀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체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 체계 아래서 유용성,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방식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보통 분권이라고 합니다. 자치는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자치는 그냥 참여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요. 그냥 시민들에게 대놓고 야, 왜 이렇게 참여 안 하세요? 참여 좀 하세요. 동네 일 중요한데 참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치가 아니고요. 자치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넘겼는데요. 넘기려고 하는데 이 권한을 시민들에게 넘기는 게 자치입니다. 의사결정 권한, 예산 집행의 권한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시민에게 넘길까? 누구에게 넘길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시에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n분의 1로 다 나누면 그게 자치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넘기는 대상이 주민자치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적 방향은.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냐면 중앙정부가 10년쯤 전에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지방정부에서 계속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제발 우리한테 권한을 좀 줘. 그랬을 때 중앙정부나 전문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야, 너희한테 권한을 넘겨주면 너희가 잘 쓸 수 있어? 걱정되는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기존에 있는 학자 전문가들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 지금은 안 돼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10년쯤 지나서 분권은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지방정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개정법이 작년도에 30년 만에 전부 개정안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30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누더기였던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그것도 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새롭게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 법 개정안을 국회로 올렸어요. 자치분권 로드맵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분권은 그 기조에 의거해서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치의 문제는 이게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치를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권한을 넘겨주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그러면 이거 잘 쓸 수 있어요? 역량이 돼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좀 난리 날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서울시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사업에 의거해서 지금 동별로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주민세 있죠. 주민세. 주민세를 그 환원을 시켜줍니다. 그 동으로. 그러면 독산동 같은 경우는 한 3,700만 원 정도 돼요.
연해 현재 주민세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는 이제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제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내리는 것을 연간 2천만 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략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해년마다 동으로 꼽는 겁니다. 근데 동으로 꼽았을 때, 동으로 내렸을 때 이 돈을 누가 쓸까요? 어떻게 쓸까요? 라고 했을 때 동장님이 쓸 수도 있겠죠. 동의 권한이 강하신 분들은. 서울시는 이제 1차적인 형식은 갖췄어요. 자치계획 프로세스라고 해서 일종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주민들끼리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워크숍도 하시고 원탁회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동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 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제 이런 정도의 형식이 갖춰 있다라고 본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시점에선가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나아갈 겁니다.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대개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환급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똑같은 우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권한을 줬을 때 걱정이 너무 됩니다. 실제 자치력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단계적, 이게 제일 편한 이야기잖아요. 단계적으로 하자. 근데 저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직 역량이 안 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을 쌓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그놈의 역량은, 그 역량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죠? 책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그냥 일상에 바쁘시니까 행정 서비스 하듯이 하고 시민들 열심히 자기 생활하고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내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로 나오셔서 회의 정도 하시고 공무원들 잘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은 역량이 쌓이나요? 여기에 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량은 어느 시기에 쌓이는 게 아니고요. 역량은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쌓입니다. 실제로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 공동체 사업의 다양한 사업들을 아까 사업적 관점으로만 보시면 야, 저 동이 뭐 한다는데 우리도 뭐 해볼까? 예. 제가 단언하건대 100% 망합니다. 한 3년 지나면 그 사업 누가 했어? 알지도 못해요. 한 5년만 지나면 그 사업이 있는지도 기록도 없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사업비 정도를 받아서 우리가 뭔 사업 하나를 해보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약간의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할 때가 됐네. 그리고 이 안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뭐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보면서 만들어도 보고 그 동에서 우리가 필요한 계획도 수립해가지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도 받아서 진행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낯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흘러가고 있네. 그리고 어느 시점가는 본물 터지듯이 확 나갈 것 같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자랑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임이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죠. 예, 시단위 협의회가 있는데 위원장님들 모임이신데요. 그 위원장님들 모임에서 본인들끼리 공부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고 또 동에서 아까 말씀했던 동 계획도 수립하는 과정들도 하시면서 몇몇 위원장님들이 대개 경우는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작년 말에 만들어진 게 안산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모임. 이게 주민자치협의회 내에 만들어지셨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한 7분 정도 참여하십니다. 25개 동에서. 거기에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나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계획이 그냥 얼렁뚱땅 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게 할까? 왜 그러냐면 지금 UN 해비타트 3에서 이야기하는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추세 중에 하나는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도시입니다.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하는 것 안에는 도시 안에서 시민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권리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요. 그 시민은 공청회의 대상이 돼요. 어느 자리에 뭐가 세워진다더라라고 하니까 그때 나중에서야 이야기 듣고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에 프랑카드 하나 걸려 있으니까 아 저거 안 되는데 하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시민입니다. 그런 패턴으로 갔을 때 사실은 도시 문제를 내가 주체이긴 한데 도시에 살고 있는 주체인데 내가 주체로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손님처럼 푸는 거예요. 누군가 따로 풀어주는 겁니다.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2040 도시계획 비전 만들고 이 비전에 의거해서 여기에는 뭐 얹히고를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임의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진행됐던 것들입니다. 최소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 선언 안에 모두를 위한 도시라고 하는 선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계획한 게 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마을 계획, 동에서 계획하셨던 이 동에서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니라 동의 조사 작업도 하시고 동과 관련해서 어떤 주체들이 있는지도 찾아다니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사람이 희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보되고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그 토대가 쌓여갈 때 결국은 우리가 세운 계획이 시계획이 되는 겁니다. 누가 따로 세우고 우리는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저는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전국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98년도에 사당동에 양지공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양지공원 사례가 초창기 되게 유명한 사례였었는데요. 이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 연립단지 안에 연립주택 지역 안에 공터가 가운데 하나 있었습니다. 공터가 있었는데 사당동이에요. 서울. 공터가 있었는데 이 공터에다가 예를 들자면 공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좀 난삽해지는 거예요. 지저분하게지고.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이 민원 넣는 거죠. 뭐 냄새 난다, 뭐 한다, 불편하다 하니까 그 구에서 동작구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했냐면 그러면 주민들 요즘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거기다 주차장 만들게요 하고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주민들이 야, 거기다 주차장 만들면 바로 그 공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공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차장 만드는 거 편하긴 한데 여기다 만들면 매연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예. 또 차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니까 얘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안전 문제도 걸릴 것 같고, 그 주차장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구청장님 좀 괜찮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분이 주민들 의견을 좀 받자라고 하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린 결론은 공원을 만들자. 공원을 만드는데 보통 쌈지공원 하나 만들면 한 1억, 2억, 그 당시에 한 1, 2억 정도 들고요. 한 몇 개월이면 만들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쌈지공원 하나 뚝딱뚝딱 만들어요. 그 주민들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지 간 행정에서 딱 보고 아 여기는 뭐 공터고 안 좋으니까 쌈지공원 정부에서 많이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씩 그냥 행정이 전문가들 붙여가지고 바로바로 만들죠. 근데 양지공원은 만드는 과정이 거의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1년 반 동안에 그 사이에 설계만 한 두세 번이 엎어졌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주민들끼리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설계 과정에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양지공원에 가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초등학교 아이들의 손바닥 도장이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지금 20년 정도 지났죠. 거기에 살았던 아이들은 그 손바닥 도장을 기억하죠. 심지어 자기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양지공원의 사례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 프로세스나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리게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느리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느리게 가는 게 한없이 느리게 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지금하고는 좀 다른 패턴의 방법과 내용들을 써서 주민자치를 통해서 진짜 변화 과정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과정 아래 주민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모아지고 또 다양한 욕구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냥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 함께 참여하셔서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체계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상상력을 기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사회라고 하는 게 끼리끼리 개인끼리가 아니라 공적으로 연결된 사회를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것. 어렵지만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가야 될 길 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전 특별한 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몇 프로 안 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시 전체로 보면. 예. 그 몇 프로 안 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역량을 좀 내셔야 되는 때라고 저는 봅니다. 역량을 좀 내주시고 머리를 맞대주시고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하시고 그 과정을 조금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